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11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동조합에 관한 그 내용들, 우리나라의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노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했죠.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 있다. 경제적 기능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이런 활동들, 이런 임금과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 교섭을 경영책화하고, 그다음 정치적 기능, 이런 노동조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개정, 세금 제도 개선, 복지정책,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해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는 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주장하는 이런 기능들이 그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조합의 그 상급단체 간부들도 보면 정치 국회에 진출해서 자기 입법 활동에도 적극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조합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은 직업별 조합, 직업별. 초기에 영국에 보면 하나의 직업. 그러니까 이 뭐 숭늉공 중심으로 그죠? 이 금속을 만드는 금속 중에 뭐 선방공, 그다음 선방공들이 다 모여서 노동조합 만든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보면 경성 양말 직공조합 같은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양말 공장에 근무하는 직공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직업별 조합. 가장 오래된 이런 조합이 있고, 이것은 숭늉공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이익들을 독점하고, 도제제도, 어프렌티스, 그죠? 여러분, 그 도제제도는, 어프렌티스는 이런 그 보조공으로 들어가서 점차 현장에서 기술을 익혀서 이 어느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죠. 그 요즘 미용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분 셰프 자격증, 요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현장에 가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조금 그 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 본인이 이 중국집에서 웍을 이렇게 해보고, 미용사들은 직접 머리를 손질해보고 하는, 그죠? 그래서 기술을 익히는 이런 것들이 도제제도, 현장 숭늉공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가장 오래된 형태의 조합인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가 산업별 조합입니다. 이 산업별 조합은 기계가 도입되고 이제 반숭늉공, 미숭늉공들이 다수가 되면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조합이 있는 이런 형태.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 조합의 어떤 조합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도입되는 그런 산업별. 자, 우리나라도 뭐 철도 산업에 종사하는 철도 노동조합, 철도 노조 있죠. 고무 산업에 종사하는 고무산업. 그 다음 금속 노련, 금속 노동조합 연맹 같은 게 있다, 그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금속 노련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지구가 있다, 그죠? 그다음 광산 노련 노동조합 연맹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도시철도 이 그래 코레일하고 도시철도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업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산업별 조합이 있다. 그 다음 기업별 조합입니다.
기업별 조합은 1기업, 한 회사에 1기업에 한 개 노조가 있는 이런 경우죠. 그죠? 1기업 1노조. 자, 내가 무슨 이 동두천에 지금 유성산업이라는 뭐 어페럴 회사, 섬유회사를 갖고 있다. 그럼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400명 되었다. 400명. 그럼 400명이 유성산업 노동자를 그 중에 400명 중에 뭐 한 250명이 노동조합 만들자. 2명 이상 되면 노동조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들어서 유성산업 노동조합, 물론 상급단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가입을 안 하고 우리 기업만 독자적으로 하겠다 했을 때 이게 기업별 조합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 서구의 산업별 노조가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의용노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용. 그러니까 경영자 측과 같은 편이 된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조합이 있습니다. 일반 조합. 이 일반 조합은 기업이나 산업과 상관없이 미숙영농 다수가 내가 소속된 기업이 어디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청년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청년유니온. 유니온은 트레이드 유니온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청년유니온. 이것은 상급노총에도 가입해 있지 않고 청년들 중에서 39세 이하, 39세 이상은 가입 못하도록 규약에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내가 청년 유니온에 가입할 수 있다. 내가 예를 들면 그 은행에 다니거나 현대자동차에 다니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거나 그럼 나는 청년 유니온에 가입하겠다 하면 노동조합 가입 지원서를 내고 조합비를 내면 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청년 유니온은 지금 상급단체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조합. 그죠? 일반 조합. 그래서 한번 거기 보시면 청년 유니온 이 커피 회사하고 그러니까 알바 학생들이 많이 가입해 있었는지 이 단체 그 교섭한 사례들이 아마 그 청년 유니온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형태가 이 노동조합의 유형입니다. 유형이다. 자, 그러면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자 어떻게 해야 돼? 노동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제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죠? 실제 내용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자주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경영자가 뒤에서 노동조합 만드시고 돈 대주면 이게 안 되겠죠. 이런 건 노동조합이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우리 친목단체, 우리 등산회 하다가 우리 노동조합으로 전환할까? 물론 전환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등산이나 낚시 다니면서 이름만 이런 노동조합 할 수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조합의 여러 가지 활동 행사에 자기들이 조합비를 내어서 실제 해야 된다. 경영자가 돈을 대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입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이라 하면서 저기 있는 노동자 친구, 얘도 가입해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도 설립 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작성해가지고. 그럼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규약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규약, 그죠? 여러분 동창회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만들면 회칙이 있죠. 회칙. 노동조합을 만들면 이 규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문서로 된 규약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노동조합에 들어가 보시면 규약을 다 공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해야 됩니다.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해서 노동조합
그 설립 신고 그 인정을 받아야 이 노동자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이 단체 교섭을 요구할 때 경영자가 쉽게 자 임금을 올려주시오. 뭐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작년에 받던 월급에 이 본봉 기준으로 뭐 15% 인상해 주십시오. 경영자도 여력이 있으면 인상해 주면 좋겠죠. 그런 경영자도 이 전부 다 노동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익을 좀 유보해 둬야 새로운 공장도 짓고 또 회사가 어렵고 위기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자금을 활용해서 이 휴직한 그 노동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휴직 급여를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하는 거 똑같죠? 경제, 그죠? 있는 거 다 털어먹어버리면 뭐 회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서로 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단체 교섭이다, 그죠? 단체 교섭에서 15% 인상해 주시오. 경영자는 15% 불가능한다. 우리 회사 사정 다 공개할 테니까 대표들이 와서 보시오. 그래서 우리 회사 사정이 좋으면 뭐 다음에 조금 더 인상해 주더라도 올해는 인상해 줄 수 있는 여력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측에서 8% 무리입니다. 9% 해주십시오. 아니면 8% 인상하고 우리가 뭐 보너스를 그로스로 10만 원씩 더 명절 보너스를 설이나 추석 때 노동자들에게 10만 원씩 정액으로 인상해 주십시오. 뭐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양쪽이 이제 협상이 이 타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죠? 이걸 반드시 문서로 체결해야 된다. 구두로 해서는 안 된다. 문서로 체결해야만이 그 협상의 효력이 발생된다. 자, 그러면 경영자가 이렇게 협상을 해서 단체 협약이 체결된 과정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동맹파업, 그죠? 자, 노동조합은 이때 여러 가지 쟁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노동쟁의 행위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동맹파업입니다. 그죠? 우리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동맹파업이다. 동파업한다. 파업, 그죠? 자, 여러분 도시철도나 뭐 버스 이런 것들 파업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동맹파업한다. 그죠? 이 노동력 제공을 정지하는 것, 우리 일 안 한다는 거야. 일 안 한다. 그죠? 그러면 뭐 지하철이나 전철이 전체 정지되니까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경영자에게 협상에 나서라, 빨리 협약을 체결하자 하고 압력을 넣는 거죠. 두 번째는 태업이다. 태업. 이것은 한자인데 태업. 근태 이렇게 하죠. 태업. 깨르게 작업. 자, 평소에 생산을 뭐 10개 하던 걸 3개만 한다든지 4개 한다든지 깨어르게 하는, 쉬어라 내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는 것이 태업이다. 그 다음에 보이콧. 이것은 절교, 그죠? 1차 보이콧, 세간들의 보이콧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사익 추방 공동 절교 정신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보이콧한다. 우리가 만드는 회사 제품을 사지 않는다든지, 그죠? 이런,
또 이 제3자에게 제품 판매하는 걸 금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콧.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자가 직접 생산 공장을 관리하는 생산 관리 있다. 그죠? 생산 관리.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것이 준법 투쟁이 있다. 그죠? 준법 투쟁. 자, 여러분 뭐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은행의 대부분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 은행의 준법 투쟁 할 때 보면 전부 복장을 자유롭게 사복 입고 근무하는 그런 경우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이 준법 투쟁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투쟁을 한다. 네? 그런 활동들. 자, 그러면 노동조합은 이렇게 이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동력을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럼 경영자 측에서는, 사용자, 자본가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가 있은 다음에, 개시한 이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직장 폐쇄. 이 사용자는 경영자 측이 할 수 있는,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이 대응 수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직장을 돌리지 않고, 그래서 당신들 문화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일 안 하면 우리 급여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의를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정의기금, 파업기금을 마련해 두고, 파업기금에 이 공장이 셧다운 되어서, 아니면 사무실이 문이 닫혀서 이 회사에 월급을 안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아둔 파업기금으로 최소한 생계비를 조합원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경영자 측의 정의 행위에, 경영자 측의 그 대응 수단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노동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청년들이 자업이 없어서 취업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한국의 제가 그 노동 문제를 그 수년간 강의해보고 노사관계를 강의하면서 바라본 시각에서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노동 문제의 핫한 스팟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산업 중에서 이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서비스 관련된 산업들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의 부분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라든지 법률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 같은 이런, 또 경영 컨설팅 같은 이런 고급하고 돈을 많이 받는 이런 서비스 직종이 있고, 또 미숙련 서비스 직종, 그죠? 자, 여러분 마트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미화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노동, 보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직종에 있는 그 미숙련된 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이 사람들의 근로 조건도 대단히 열악한 이런.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여성들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 한 시간에 남성들이 $1를 받을 동안에 여성들은 70센트밖에 못 받았다. 급여가 한 30% 정도 남성에 비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급여가 낮았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남녀의 이런 임금 격차들이 좀 대단히 있을 터인데,
이런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자들이 대단히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뭡니까? 감정노동, 뭐 정서노동이라고 합니다만 감정노동, 그죠? 감정노동. 감정노동 문제도 대단히 핫한 이슈가 되죠. 핫한 이슈가 된다. 감정이죠. 자, 이 과거에는 노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정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 몸을 사용해서 하는 노동 뭐라고 합니까? 육체 노동이란다, 그죠? 자, 육체 노동. 육체 노동. 몸을 사용해서 건설 현장에서 우리 벽돌을 뭐 치고 나른다든지 뭐 땅을 판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그죠? 그다음에 이런 몸을 써서 일하는 농업 현장에서 우리 뭐 감자를 캔다든지 사과를 따는 몸을 써서 하는 이런 좀 육체 노동. 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노동, 머리를 써서 하는 노동 뭡니까? 이 정신 노동이라는 거예요. 정신 노동이죠. 정신 노동. 혹실드라는 사회학자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과 다른 감정을 사용해서 하는 노동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항공회사의 스튜어디스, 그 다음에 채권 추심회사의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직원들은 이 감정을 사용해서 하는 이 감정 노동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죠? The managed heart, 그 관리되는 마음,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환호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작업장에 우리 서비스 산업 같은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 백화점 화장품 매장 가보셨습니까? 그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그 여성들이 곱게 화장하고 손님들 오면 인사를 깍듯이 하고 물건 안 사더라도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물건 안 사고 와서 이렇게 괴롭히면 발 한 대 차고 씻고 욕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자신의 감정과는 다른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일을 하는 이 감정노동이죠. 그래서 감정노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죠? 표면 행동, surface act, 그 다음 내면 행동. 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게 내면 행동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발 한 대 차고 때려 죽이고 싶지만 어떤 얼굴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웃음 가면을 쓴,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스튜어디스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를 눌러서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예 손님 하면서 웃으면서 오죠. 웃음 가면처럼, 그죠? 진심으로 여러분 좋아서 웃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서비스죠. 조직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감정노동, 그죠? 자,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런 감정노동이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아마 그 빵과 장미에서도 이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 나왔을 텐데, 그죠?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 노동조합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11주차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